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조 강연을 해주실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김정균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게 전달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가능한 한 그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균형 발전 문제 이전에 제가 학자로서 또 아니면 학교 선생으로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한두 마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사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나 또 그다음에 인수 과정에서 나름 이런저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제 스스로 학자와 선생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돌아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같은 학자로서 또 같은 선생으로서 동료의 입장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두 마디를 했으면 합니다. 일종의 어떤 자기 성찰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왜 제가 공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균형 발전의 이슈와 관련해서 저는 스스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성에 제일 먼저 크게 반성해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 발전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어디 지방에다가 돈 좀 더 주고 아니면 지방에다가 또 지역사회에다가 다리 하나 더 놓고 또 공항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냥 서로 잘 살아보자 같이 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 문제는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것은 정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상식의 문제고 이건 공정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어디에 살거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교육받고 또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달라지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혼인을 어떻게 하느냐 혼인의 질과 혼인의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기회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세상이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잘못된 세상이죠. 그 잘못된 세상의 정도가 나날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는데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었죠?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지금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서 더더욱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니 지방은 소멸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중에 몰랐던 분 계십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기자들도 알고 학자들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로 하여금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하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등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쩌다가 의지를 가지면 가지는 대로 가지지 않으면 가지지 않은 대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지식인과 지성의 역할이 뭡니까? 지식인과 지성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제를 던지고 그 의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담론을 생성시켜요. 그런데 그 담론을 만들지 못했다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무엇 때문에 어쩌다가 그 담론을 만들지 못했는가는 우리 스스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용역하느라고 바빴어요.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요. 스스로 지성과 지식인의 역할을 갖다가 뒤로 돌리고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갔는지도 모른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근데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균형 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던져져야 할 수많은 의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어요. 파퓰리즘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의 민주국가가 모두가 재정부처를 향해서 그냥 치닫고 있고,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담론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공직을 안 하겠다. 오히려 그 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겠다. 말하자면 그것이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 어디선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직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나와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균형 발전을 제가 다시 쳐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균형 발전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뒤에 정부가 세 개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간판을 앞에다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 전혀 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거나 강하게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균형 발전 문제만. 노무현 대통령,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60여 차례에 걸쳐서 지역국가 균형발전 회의를 열렸습니다만 그 중에 30번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옳다고 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냥 넘어갔죠.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회의 30번 할 동안에 대통령 단 한 번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제를 안 가지고 지식인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조차도 이걸 잊어버리면 이 문제는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누가 힘을 가지고 있냐? 국회의원 숫자만 하더라도 비례대표제를 합치면 수도권 출신 의원이 비수도권 출신 의원의 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관료들도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만 하도 수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비수도권에서 태어나서 비수도권에서 교육받고 거기서 고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고급 관료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다 계시네요. 근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 교육받고 수도권에서 교육받고 거기서 고시되고 공무원 시험 쳐서 되고 그래서 공무원 돼서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의 수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은 비수도권이 얼만큼 피폐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문제는 알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의 이해관계를 가진 산업 세력, 경제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당연히 지식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치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뒤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 점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이것이 우리 국가를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세상은 이 세상을 참고 나갈 사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디서 들고 일어나도 이 문제는 들고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국민 통합을 근본적으로 국민 통합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과밀로 인해가지고 경쟁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홍콩이나 동경이나 다른 어떤 주요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 도시하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오히려 우리가 동경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비수도권은 어떠냐? 비수도권은 미개발, 저개발로 인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토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모든 지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같이 세계화된 사회, 세계화된 사회가 뭡니까?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 아시아의 물류항이 되느냐를 놓고서 부산과 상해와 오사카가 경쟁을 하고 그런 것이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지금 각 지역이 그 나름의 경쟁력을 지금 오히려 잃어가고 있거나 경쟁력이 상승되지도 못하고 이것은 국가 경쟁력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대로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식인이 한 사람으로서 또 스스로 지성이라고 자처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금 꺼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 있든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중대한 문제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인수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인수위 소속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법률상 대통령이 인수위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받아 쓰고 인력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인수위에 소속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수위와 똑같은 무게로 병렬적 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당선자 직속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인수위원장이 어떤 지시나 그 다음에 인수위와 가가지고 인수위의 하위기관이거나 소속 부속기관이 아니었다. 그만큼 강력한 무게를 실어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무게를 실어서 이야기한 만큼 이것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도 어떤가 하면 이 문제는 5년 내내 대통령이 손에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약속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점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도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주의도 그냥 자유주의, 이때까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그 일환으로 그냥 그 맥락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주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자유주의는
소위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들어보면 결국 반공주의입니다. 너 빨갱이 아니냐라고 물을 때 그때 자유. 공산주의만 아니고 사회주의만 아니고 모두 다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권이 얼마만큼 크냐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공산주의만 아니고 그냥 자유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주의는 무엇을 용납하는가 하면은 권위주의 체제와 국가에 의한 어떤 독점적 권한 행사 같은 것을 그냥 용인해버립니다. 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결국은 뭔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죽이는 것이 이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자유주의가 있는가?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라는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지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자유주의는 어떤 자유주의인가 하면 또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은 어떤 자유시장이고 자유민주주의냐면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는요, 우리 사회에서 이때까지 성립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자유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어떤 형태의 국가를 지금 유지해 왔는가 하면 사실은 국가가 모든 것에 개입을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국가 중심주의 내지는 국가주의의 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자유당 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레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큼 자유로우면 되지 얼마나 더 자유로워야 되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 가지 물어보자. 아니 물어보는데 정말로 가가지고 우리 교육에 있어서만도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 되는가 그 자격을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느냐? 물어보면 그때서야 갸우뚱거려요. 왜 학부모가 나는 이런 선생님 뽑겠다 저런 선생님 뽑겠다 결정을 못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그 기준 사범대학 졸업해야 되고 교육대학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직 과목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되고 과연 그런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물론 훌륭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우리 교사 쓰면 안 되나요? 왜 국가가 이런 것까지 다 통제하지? 그거는 몇 시간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거 왜 국가가 다 통제해야지? 학부모들이 얼마든지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국가주의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너들이 결정할 능력이 없어. 너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없어라고 그 근간 속에서 우리 국가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 패러다임을 우리 바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일종의 레짐 체인지를 가져올 때가 됐다고 어떤 자유. 그래서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보면 여러분 옛날 취임사하고 다릅니다. 옛날 취임사는 노동계획을 어떻게 하고 과학기술은 어떻게 양성하고 외교안보는 어떻게 하고 줄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자유주의. 자유가 35번이나 그 자유가 그 속에 있어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 가지고 일일이 가가지고 대답하던 그 설명하던 그 취임사하고는 다르죠. 자, 제가 엉뚱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왜 이 자유주의하고 지역균형 발전 문제가 어떻게 결부돼요? 자유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라야지 이것이 자유주의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차 잘못하면 그 자유주의가 무엇을 해칠 수가 있는가 하면 소위 빈익빈 부익부 내지는 있는 사람을 더 있게 하고 없는 사람을 더 없게 할 가능성이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균형 발전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한쪽은 자유주의와 또 한편에서는 이 균형 발전의 의미가 그런 자유주의를 완성하고 자유주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이라고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자만의 세상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의 세상을 만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지역균형 발전은 기존에 해오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그 정책과 의제가 가지는 무게가 이때까지 해오던 그냥 그 문제하고 다릅니다. 비슷하다면 유일하게 비슷한 것을 찾으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지방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정부들이 그걸 받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다시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싣고 무게를 싣고 지금 가고 있다. 무게가 달라졌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5년 동안 내내 손에 쥐고 갈 겁니다. 손에 쥐고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처음에는 그 첫 번째 하나가 지역주도형. 지역주도형은 뭘 이야기되는가 하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균형 발전하라고 하는 굉장히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아니면 중앙집권주의적 입장에서 거의 시혜적으로 뿌렸습니다. 보조금을 더 준다든가 중앙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가 다리를 놔주고 어디다가 철도를 놔주고 어디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돈을 내려보내고 그런 소위 중앙정부에 의한 시혜적 그러한 균형발전 정책이 많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중앙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공항도 넣고 필요하면 철도도 건설하고 항구도 건설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 국가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그런 방식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가 하면 지역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그 디자인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하나 형성시키면 그 산업단지가 형성되는데 산업단지만 형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 공장과 기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가 인력 공급이 돼주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기술 기반이 그 주변에 갖춰지고 특히 인력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혜적인 것은 각 부처마다 하다 보니까 공단은 생겼는데 옆에 대학은 그게 인력을 공급하는 기조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단에 들어간 기업은 서울서 사람을 불러와야 돼요. 지역 주민들은 기껏 취직해봐야 그냥 일용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무직이나 이거 취직하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누가 해요? 지역의 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가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잠재성이 큰 산업이 무엇이고 그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겠고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은 어떻게 공급해야 되겠고 규제는 무엇으로 완화해야 되겠고 이런 종합적인 디자인을 시도가 중심이 되어서 해달랍니다. 그리고 그 시도에는 그러한 권한과 재정력을 가지게끔 중앙정부가 도와주겠다. 결국 뭔가 하면은 지방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묶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도, 지방주도 형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세종시에 아직도 주소를 세종시에 두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은 얼마나 이 말하자면 우리의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가 시혜적 입장에서 한 균형발전 정책 내지는 중앙정부 일련의 그 균형발전 정책이 어떤 문제를 낳는가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보고 내려가라고 했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돼서 내려가는 공무원이 지금 그야말로 그 공무원 중 일부만 거기에 주소를 두고 거기에 살고 있지. 대부분의 공무원은 서울에, 가족이 서울에 있습니다. 왜 서울에 있습니까? 교육 문제 때문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균형 발전에 이런 말에 시혜제 입장에서 수도를 옮기긴 옮긴다. 그 다음에 뭐 복합도시를 건설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해서 만든다.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그것이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가족 분리라는 불행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지방정부가 중심이 됐다면, 지방정부가 그게 역할을 하겠다면,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충분히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갖다가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지역교육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관여하겠다면, 당연히 그 지방정부는 보다 더 자유적인 입장에서 실험적 교육과 그 다음에 보다 참신한 교육과,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자기 자식을 오히려 가지고 교육 때문에라도 나는 세종에 가야 되겠다는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육부가 권한을 쥐고 획일적으로 권한을 쥐고 전부 규제를 하고 똑같은 판박이 똑같은 척패들적인 교육을 갖다 시키고 있으니 기왕이면 피어그룹이 좋은 짝패, 옆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서울에다가 아이를 붙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가지고는 이건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말에 가족 분리를 비롯한 각가지 불행을 만들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차라리 세종시를 교육자유 특구로 만들어서 어떤 교육이든 학부모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 오히려 지정해 주면서 거기 교육청과 세종시장이 좀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소위 지역주도형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시도가 어떻게 하느냐, 시도가 디자인할 능력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선분권, 후보안, 분권을 먼저 시키고 심지어가 인력을 마음대로 갖다 구해다 쓸 수 있는, 월급을 더 줘서라도 우수한 인재를 갖다 영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주면 지방정부가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우려해서 지방화를 갖다가 더 뒤로 미룬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정부도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친화적인 그러한 균형 발전 정책을 해야 됩니다. 시장 친화적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까지는 권력을 수단으로 해서 소위 균형 발전을 했습니다. 국가가 공공기관 이전시키고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고 권력적 수단으로 눌러서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돈과 사람과 그 다음에 기업이 스스로 내려가도록 해줘요. 그 스스로 내려가도록 해준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비수도권에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특구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양도세, 그 다음에 가압승계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 스스로 찾아가고 투자자들이 스스로 찾아갈 만한 그 소위 풀 팩터, 비수도권이 당기는 요인을 만들어주자. 전국적으로 다 만들기가 힘들면 부분 시도지사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시도지사들이 디자인해오는 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가져가고, 거기다가 이 세제 혜택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줘가면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시장 친화적인 접근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역 주도를 강조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의 자생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자. 소위 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하나 예를 들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어떤 특정의 커피숍이 중심이 돼서 커피 문화를 만들어내요. 저 군산에서 아니면 대전에서 어떤 특정 빵집이 그게 중심이 되어서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를, 심지어 대전에 있던 어떤 빵집은 연간 매출이 700억 가까이 되고 뭐 이런 빵집까지 곳곳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로컬 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지역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잠재성과 창의력 이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받쳐주자. 이게 정부가 받쳐줄 길은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들이 받쳐줄 길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 자체의 무게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 접근 방법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균형 발전의 철학이 달라졌고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손에 쥐고 가요. 아마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재정비되고 하겠습니다만 그 위원회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난 지금 있는 기존의 위원회 같은 거 가지고는 나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30몇 명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쭉 하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행동만동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균형 발전 필요한 사람 몇 사람 딱 해가지고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장관 앉고 그 다음에 전문가 몇 사람 딱 앉고 필요한 장관들 불러서 수석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되지. 정례 회의한다고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전부 돌아서서 한마디씩 하고 쭉 장관들 앉은 장관들 한마디씩 하고 위원들 한마디씩 이렇게 회의하는 이 형식적인 회의는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려면 대통령이 현대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를 해도 그렇게 해달라. 이게 지금 좋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가져간다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무게중심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숫자도 비수도권이 많고 중앙관료들의 균형 발전의 비수도권에 대한 관심도 옛날보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산업의 여러 그 이해관계 집단도 비수도권이 훨씬 약하고 이런 데서 그나마 힘을 가진 대통령이 이쪽에 올라타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잡아주면 그러면 이 균형 발전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뛰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문제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손을 대기가 힘든 문제가 우리의 불균형을 갖다 초래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권력구조나 가버넌스 구조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균형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치명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제 국가와 그 다음에 이 어떤 단일형 국가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죠. 연방제 국가는 비교적 균형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집중적인 이 단일형 국가에 있어서는 수위도시 현상이 또 종주도시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안을 추진하겠지만 그것이 얼마큼 어려운 과제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방제로 가기는 더더욱 힘들고 결국 권력이 중앙정부에 여전히 몰려있는 한
이 균형 발전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또 하나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건 하나의 예입니다.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도 균형 발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나라는 노동임금이 비교적 말하자면 차이가 없어서 모기업에 있거나 저 3차 밴드, 4차 밴드에 있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 사람은 굳이 말하자면 모기업이나 대기업이 있는 그 도시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고향에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아니면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모기업과 그 다음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4차 밴드 소위 노동시장이 이렇게 분절적 구조 내지는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이나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디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모기업이 있는 곳과 대기업이 있는 곳 아니면 임금 구조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지역의 문화가 무너집니다. 스타벅스도 없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 중에 스타벅스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기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부가 스타벅스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스타벅스 좀 데리고 오면 그래도 사람들 좀 잡아놓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 구조도 다 부서져요. 사람이 옮겨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어떤 분절적 구조라든가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그 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앙집권적 현상도 더 심각합니다.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도도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발목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힘이 부족하거든요. 비수도권의 힘과 그 다음에 이 처진 쪽에 이 힘이 부족합니다. 이 힘을 누가 못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 문제에 천착하시는 분들이고 이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언론인들에게 아니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우리 모두를 다 약하게 만들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될 것이죠. 그것이 더욱이 이 자리에 계신 지성과 지식에 대해서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균형에 관련해서 특별한 것들을 위해 김종명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위원장님 그 보험 강의 해주시는데 질문 있으시면 귀한 분을 모셔가지고 또 시간도 할애해 주셨는데 예. 예, 위원장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전임 학회장으로서 지금 대구대학교 행정학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에서 저희 준비하는 것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근본 인프라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일상 영상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지리정보 시스템 아주 좋습니다. 통계 자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붙여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불균형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불균형이 되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별 전라남도 어느 지역하고 서울시 어느 지역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위지통을 붙여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 얼마나 차이 나고 거기다 분석 등을 연동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실시간에 얼마나 분석이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역구도 경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시장 경제를 넘어서 공유 경제라고 공유 경제에서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그걸 뒤집어서면 격구독 경제가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농지연구하고 축제연구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제가 설계한 사람인데요. 자, 역구독 경제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각자 자기 기업은 자기가 창업을 하고 직장은 자기가 창업을 하고 정부에서 공부를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근거에 주나 하면 정부에서 개인적인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대가로 즉 개인 데이터 전부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가로 데이터 사용료를 개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취업 걱정을 전혀 할 필요 없이 그 지역에서 자기가 직장을 창업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과 빈 토지를 도시민들이 역구독을 하면 돈을 내고 하는데 돈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도시적인 많은 분들이 농업 지역을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서 도산 농사 도시와 농촌을 갈아치기 하지 말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그래서 관계 인구로 한번 풀어나가면 국가 균형 발전도 되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세종시가 중심이 돼서 남북권 대개발 예방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문제가 위지 통일 연동식에서 사실 통계법에 글자 하나만 바꾸는데 좌표가서 반드시 구하더라고 거기다 분석 구동을 달면 얼마만큼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이 좀 두서없이 나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기보다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제안으로 받고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와 유사한 고민들을 사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소가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시는 지역균형 개념에 있어서 노동시장 분절성으로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파괴되는 문제, 그걸 통해서 지역균형에 있어서 분석 수준이 약간 생각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공자가 아니어서 여쭤보는 걸 수 있는데 지역 균형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석 수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지역 균형을 뭔가 시를 병합해서 광역시를 만들고 아니면 뭐 군을 통폐합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딱 집어가지고 이것이 개별 시민의 단위다, 아니면은 마을 단위다, 아니면 또 기초자치단체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어디에 살거나 거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공정하게 되고 균등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행정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회장님 저 하나 잠깐 질문. 네. 안녕하세요. 신호지사회위의 정책연구실장입니다. 네, 박관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 좀 여쭤보고 아마 방향이 서서 있을 텐데, 대통령께서 지방시대 상정하고 계속 이제 원론적인 방향, 패러다임 전환 쪽으로 얘기하는 건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근데 이런 패러다임이나 인식의 전환이 이제 정책으로 현장에서 이제 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어제 교육부에서 저희 시도지사 협의회로 이제 공문을 해서 설명하겠다고 이제 왔어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국정과제, 교육부가 투자하는 110개 국정과제 중에 지방시대라고 붙여놓고 거기 하나의 꼭지가 이제 지역 인재 투자 협약 제도를 하겠다 왔어요. 근데 그걸 올해 이제 기획을 하고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데 결국은 이제 또 지방에서 의견을 내서 기획을 해서 내서 평가를 해서 타당하면 일부 구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지방주요, 지역주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급한 것 중에 하나는 중앙공무원들이 이런 그 두 가지 지역 구조형과 시장 친화형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빨리 수용을 해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거기 대통령께서 지금 지방화와 지방분권, 그 다음에 교육균형 발전을 쏟아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막 작동을 하는데도 중앙부처 관료들이 그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세수,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자 이러면은 조세 수입의 감소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바로 제목을 걸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진입니다, 레진. 일종의 패턴이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고, 구조가 되어 있고, 이걸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를 또 만들어 놓고도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또다시 이제 그런 관행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혁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는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 저는 그런 안을 한번 제안을 세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부처 관료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중앙부처 관료가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지사, 부시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방공무원도 중앙부처 좀 올라오고요. 특히 그 중앙부처 중에서 지금 행자부 관료, 행안부 관료들만 자꾸 지금 내려가는 그런 건데, 그러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재부나 산업통상부나 이런 데서의 관료들도 저는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의 현실을 한번 봐야 돼요. 교육부들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실제로 지방대학의 어떤 지방대학은 대학의 정원을 유지 못하면 정원이 삭감이 되니까 교수들 배우자를 다시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거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안다고요.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과 실제 실현하는 것이 다릅니다. 실제로 가서 좀 봐야 될 거예요. 특히 인구 감소가 있고 이런지. 그래서 저는 서로가 결국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관료들, 특히 규제부서들, 이런 규제부서들도 한 번씩 지방 내려가서 스스로 규제를 한번 더 해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학교 계실 때도 명강의로 이름을 날리셨는데, 오늘 보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또 원장님 일정도 있으시고, 또 우리 또 행사 일정도 있어서, 이 정도로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국가전략 연합학술대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